지난 25년 동안 세계는 이슬람 테러와 유대인 혐오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2002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다니엘 펄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들이 그를 처형하기 전 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내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 후 테러 위협과 이슬람주의자들의 이스라엘 말살 집념이 더욱 커졌고 10월 7일 참혹한 사건과 전 세계 반유대주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싱크 트와이스에서 우리는 주디아 펄, 다니엘 펄의 아버지이자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 국가를 파괴하려는 시온포부들에 맞선 투쟁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에세이 모음집의 저자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싱크 트와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자 주디아 펄과 함께 그가 24년 동안 이어온 유대인 혐오에 맞선 투쟁에 관한 중요한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알케다 테러리스트가 다니엘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조나단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조나단 토빈 데일리 쇼는 JNS 채널과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는 납치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다니엘 펄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9.11 테러로 충격받은 세계를 더욱 놀라게 했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물들의 노골적 유대인 증오에 대한 문명세계의 광범위한 혐오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니엘 펄이 서구와 유대인 파괴에 집착하는 이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후 반유대주의와 유일한 유대인 국가의 파괴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더욱 증가하고 주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파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온 한 남자가 방금 뉴욕 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조란 맘다니. 그 입장에 대한 지지는 유대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의 대표지 뉴욕타임스에 매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도 그만두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과 유대인 혐오에 맞선 싸움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펄의 아버지입니다. 주디아 펄은 저명한 학자이자 아들의 기억을 지키는 것을 넘어 시온포비아라는 재앙과 싸움을 이끄는 뛰어난 목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을 모셔 영광입니다. 주디아 펄 박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컴퓨터 과학 및 통계학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인지 시스템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인간 추론, 과학 철학 분야에 기여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살해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다니엘 펄의 아버지이며 2002년 가족과 함께 공동 설립한 다니엘 펄 재단의 회장입니다. 그는 유대인 정체성, 아랍 이스라엘 분쟁, 시온주의 역사에 대해 캠퍼스에서 자주 강연하고 글을 씁니다. 또한 그는 The New Coexistence and Other Fighting Wars 주디아 펄의 선정 저작 2002-2025의 저자입니다. 주디아 펄 싱크 트와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나단 만나서 반갑고 쇼에 출연해 기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펄 교수님, 먼저 교수님을 대중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드님의 죽음 직후 그의 살해가 인류에 대한 배신이라고 쓰셨습니다. 그 후 교수님은 아드님 기억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범죄를 일으킨 세력과 맞서 싸우는 데 힘쓰셨습니다. 교수님의 에세이집은 그 싸움의 증거입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후퇴했다고 느끼시나요? 그의 살인범들을 자극한 증오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무슬림 학자들과 대화를 나눠왔고 무슬림 공동체와도 이야기해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도 대화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들의 적대감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식민주의와 서구의 다른 악행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분노와 적대감을 부추기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내면화할 수 없으며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다른 쪽, 즉 그들과 연결을 시도할 때마다 부딪혔던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에 제 대화와 2005년 도하 방문을 통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장애물이 드러나는 모습을 여러 번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반시온주의가 인종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을 쓰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반유대주의라는 용어로 반시온주의까지 포함하는 것이 실수라고 보고 시온포비아라는 용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유대주의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모든 철학자들이 나서서 아니, 그건 정확히 반유대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반유대주의에 관한 방대한 문헌에서 인용을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니야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다르며 그들이 옳아요. 이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다른 약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이 꽤 명확하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당신이 반유대주의라는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입지를 잃게 됩니다. 대학교는 반유대주의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임명합니다. 그 태스크포스는 10년간 유지됩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초대받아 올림포스 산에 올라가고 결국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놓습니다.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대자들 주장만 들어보면요. 그들은 시온주의자를 캠퍼스에서 내쫓길 원하고 시온주의자인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그들은 언제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놓으면 그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고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면 하루에 3번이든 5번이든 기도하고 코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것을 위해 바리케이드도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저항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시오니스트를 증오한다고 주장하고 대학은 그들에게 우리가 반유대주의를 치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5년 동안 캠퍼스에서 이 싸움을 해온 교수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학계에 대한 잘못된 시각입니다. 더 넓은 무대로 가봅시다. 우리의 적수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보면 거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요트에 태워 독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중동이 아니라 독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확성기로 그들은 소리칩니다.
혹은 우리는 중동 어디에서도 유대인의 자치권 존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제가 당신을 인용할 수 있다면 누구를 인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인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런 말을 좌파나 친팔레스타인 사람에게 하면 항상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들의 대변인이나 기자들,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직자들에게서도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곳 디아스포라에서 그들의 말을 듣나요? 여기서는 그들이 자유롭고 팔레스타인 당국의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여기 디아스포라에 있는 제 팔레스타인 동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저를 지지해 줍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존재는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그들을 달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두 국가 해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토피아가 실현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책이 다루고 있는 24년간의 옹호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꼭 여쭤봐야 할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선생님 아드님 살해 사건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알케다 살인범들이 나치처럼 끔찍해서 모두 반대해야 한다는 인식과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를까요? 이제 질문은 그들이 그 범죄의 가해자들이 10월 7일의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는 걸까요? 당신이 묻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말입니다. 저는 캠퍼스의 일반 여론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사회에는 모든 것이 미국 제국주의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일부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이나 실제 관련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 당시 정말 훌륭한 파키스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파키스탄 내의 극단적인 세력에 맞서 싸우는데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공개 대화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완전히 벽이었습니다. 전혀 효과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신학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동기가 있거나 신학적인 농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슬람 땅이 된 곳은 영원히 이슬람 땅이며 다르 알-하르브, 즉 전쟁의 집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일단 지배권이나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슬람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불신자들의 지배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무슬림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온건파, 즉 극소수의 온건한 무슬림들은 예외지만 그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세계 소통의 벽임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2005년에 도하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미국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무슬림 세계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촉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회의의 이름이었고 저는 간단한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슬림들의 반응이었고 이들은 계몽된 옹언파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진보적이길 원하고 현대화되길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목을 은쟁반에 올려서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이것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근데 정말 멋진 거래였죠. 알다시피 당신은 우리가 발전하길 원하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위해 현대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제거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아랍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시온포비아라고 부르는 것이 미국에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정상화되고 주류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온포비아 정상화 캠페인이 어떻게 성공했고 이를 되돌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10월 7일 이후에 우리가 본 것은 서구에서 나타난 외국인 혐오의 폭발은 이스라엘이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심지어 서구에서도 충분히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곧 서구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지지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용적인 이유로 우리를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그들은 속으로 이 생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상적이다.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정상성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세계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독실하며 여전히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신학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고 힘이 있으며 보호받아야 하고 심지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태계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평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습니다. 누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정상적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제가 10월 7일 이후에 나타난 외국인 혐오의 폭발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 10월 7일. 유대인 반시온주의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뉴욕시에서 유대인들도 그랬죠. 맘단이 그의 정치 경력 전체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운동에 집중된 사람이죠. 당신은 에세이에서 그들이 무라노, 즉 비밀 유대인 같다고 썼죠.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 또래 집단의 압력에 시달리며 유행을 따라야 하죠. 만약 유행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 유행에 동참할 것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압박과 비슷합니다. 물론 종교재판 시절의 압박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압박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중을 따르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으며 제 친구 애나트 윌스가 말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1파운드의 살점을 내주었습니다. 사회적 수용을 위해 필요하며 그들은 결과를 책임집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입장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due to 자신이 받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요. 그의 경쟁자들이 그에게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사실상 잘라냈죠. 자신의 살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1파운드의 살이라는 은유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네,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유대인 공동체는 일종의 출교를 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은 마라노스라고 불리며 적어도 공동체에서는 배제되었고 확실히 회당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 회당에서 비마를 차지하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마라노스들은 비마에서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슐에 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아카데미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카데미아는 9세계의 비마, 즉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대표해 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다른 유대교 형태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식적으로 파문할 만큼 강력한 지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조직된 유대인 세계 지도자들은 합의에 집착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어떤 가치를 지키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 좌파적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부 집단에서는 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지만 공식적으로 출교당하는 수준에는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체, 예를 들어 Jewish Voice for Peace 등과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런 점 때문에 빅텐트라는 명분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기쁩니다. 이 이분법은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문제의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슐에 가지 않는다는 점이고, 그리고 비마가 뭐라고 하셨죠? 학계라고 하셨나요? 하지만 또 다른 비마는 뉴욕 타임즈 같은 주류 언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것을 성경처럼 대하죠. 피터 베이너트 같은 사람들, 저나 당신도 토론해 본 적 있죠. 그는 그곳에서 시오니스트들이 갖지 못한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지니며 일부 유대인 공동체는 그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얻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해서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전 유대인 또는 어제의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점점 더 중요해진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정착민 식민주의 이론이 학계와 대중문화 모두에 널리 퍼지면서 누가 토착민인가라는 개념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토착민임에도 식민자와 백인 억압자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제 생각의 질문은 왜 우리가 그들이 유대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유대인을 하나의 민족으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그냥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취가 인종과 계급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고 민족주의의 존엄성을 부여하기 때문인가요? 이 부분을 당신의 책에서 다루셨죠. 저는 그것을 여러 층위에서 사용합니다. 먼저 토착성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 슬로건은 두 민족을 위한 두 국가, 똑같이 정당하고 똑같이 토착적이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토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국가 해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그렇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인가요? 토착성은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제가 바로 이 공로를 제외하고 싶은 한 가지는 유전적 혈통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유전적 혈통은 인종차별적인 기준이며 우리는 그 기준을 주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토착성의 주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DNA 검사와 유전적 연속성에 대해 논쟁할 수는 있지만 유전자가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한다는 전체적인 생각 자체가 인종차별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지속적인 거주와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시하고 우리가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요소,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연결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역사를 공부한다면 맞죠? 그들은 우리가 가진 의미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경일이 없고 영웅도 없으며 크나안인 영궁이나 크나안인 기념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블레셋 신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세요. They don't. 그들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3000년 전에 중동에서 쓰여진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은 오지 비지미라티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노래는 3000년 전에 쓰인 시랏 하얌이에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곳에 거주해 왔습니다. 우리는 타협해서 둘 다 똑같이 원주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중동 이 지역의 관습과 농업을 아주 잘 지켜온 훌륭한 수호자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벤구리온이 원주민임을 주장하는데 성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암시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땅의 훌륭한 수호자였다는 이유로 이 칭호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평등한이라는 형용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네, 유대인들도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과의 연결과 역사를 지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대인 역사를 지우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탁 증서는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점을 몇 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하 포럼에 참석하셨던 경험에 대해 쓰신 에세이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는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2005년 그곳에 계셨을 때 옹언한 아랍인들마저 이스라엘 소멸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당신에게 전환점이나 깨달음이 되었나요? 네, 그 이후 20년 동안 카타르가 솔직히 말해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다는 걸 느끼시나요? 미국 고등교육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정말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후 입장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경하고 여전히 완고하며 유대인 권리에 대한 불관용의 벽이 그대로인가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독이 서구의 사고방식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화할 수 없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알자지라 기자, 한 번은 기자 한 명이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시온주의자냐고 묻자 저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기사와 인터뷰 모두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든 유대인의 자치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비르비잔에서는 받아들일지도 모르죠. 그래요. 시베리아에 있는 스탈린주의 가짜 국가를 언급하는 거죠. 그것은 시온주의를 풍자한 것이었지만 네, 그런 편협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글과 오늘 언급에서 집단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혈액 중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스라엘 출신으로 1948년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았음을 세계에 알리려 노력해왔습니다. 이 역사는 왜 잊혔고 왜 다시 언급해야 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언급해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당화에 대한 이스라엘 건국의 정당성, 그것은 방어전이었고 사람들이 우리가 집단 학살의 위협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이 집단 학살 행위가 될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은 우리가 점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수할 수 없었습니다. 서한 지구 지역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완전한 자치권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자치권이란 수입과 수출을 통제하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리고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웃들에게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의 발판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실험을 가자지구에서 해봤잖아요.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들은 가자지구가 열린 감옥이었다고 말하니까요. 보세요. 봉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번엔 서한지구를 이야기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마스가 아니라 전적으로 계몽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점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 심지어 요트 위에서 평화롭게 없앤다고 해도 그것은 집단 학살 행위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집착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집착이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즉, 만약 오늘 이스라엘을 없앤다면 당신은 이스라엘 군대와 벙커마다 장소마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나은 곳을 만들기 위해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셋에 400만 명의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앤다고 해서 서구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이스라엘인들도 팔레스타인인들만큼이나 주권을 위해 치열하게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거나 심지어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양국가 체제나 양민족 국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그들이 이에 저항하며 억지로 하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300~400만 이스라엘인의 희생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가이며 무슬림이라면 이 대가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제거한 기분이 참 좋다. 유대인의 피가 흘러도 그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이스라엘 파괴는 국민 집단 학살로만 가능하며
이는 하마스의 명시적 목표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차이점은 하마스는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기와 로켓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좋은 사람들,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좋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그들을 요트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랍의 통치 아래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들의 빌라와 농장에서 그냥 머물게 두자.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들은 싸움 없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당신도 나도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는 곧 당신이 전쟁과 집단 학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혐오자를 보면 나는 집단 학살 조장자라 부른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분명히 집단 학살이라는 타이틀은 이스라엘보다 반시온주의자들에게 더 붙여져야 한다. 지금 당신 글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테러리스트와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도덕적 동등성을 부정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10월 7일 전쟁 이후 논의에서 사라졌고 다른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왜 그 중요한 도덕적 구분이 우리 공적 담론에서 이렇게 사라졌느냐는 점입니다. 왜 그게 공적 담론에서 사라졌는지 묻는 건가요? 저는 테러리즘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는 그랬었죠.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라는 단어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서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테러리스트는 자유투사지만 다른 이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테러와 자유투사 사이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게 애매한 개념이 되어버려서 저는 더 이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동과 정책의 결과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소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항상 자신의 반유대주의를 부정하지만 반시온주의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논리적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임을 인정했습니다. 10월 7일 전 에세이 중 하나에서 당신은 어떻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심지어 집단학살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아주 공개적으로 밝힌 하마스가 어떻게 서방 세계의 총애를 받게 되었냐고 물으셨죠?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역의 한 행동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하마스가 그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왜 처벌받지 않았고 잔혹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총애받는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헌장에서 잔혹 행위와 사악한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지만 저는 제 대학 교수들, 유대인 교수들조차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의해 도발되었다고 주장하고 하마스는 사회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이 거듭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불필요하게 도발했다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선언하고 하마스의 로켓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이스라엘의 의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열린 심포지엄 중 하나에서 청중들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하마스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이후가 아니라 2009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올 것을 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학에서 그랬듯이 대학의 좋은 이름이 하마스의 나쁜 이름과 연결되고 그러면 학생 신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합입니다. 반복과 평판입니다. 당신은 항상 인권대학 전문가 단체처럼 평판이 좋은 NGO의 이름을 당신의 주장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력한 주장이 됩니다. 반복과 평판이죠. 그리고 또 저는 망막에 감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래 조합이 그들이 서구인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제 당신이 에세이에서 제기한 한 가지 문제는 홀로코스트와 홀로코스트 교육의 사용입니다. 언급해 주셔서 기쁩니다. 예상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셸라의 비극만을 강조함으로써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반유대주의가 일반적 증오와 어떻게 다른지, 또 유대인 역사와 이스라엘 부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무시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트라우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둘러볼 때 CEO가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해골과 이빨과 신발, 끔찍한 사진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유합니다. 복음이 십자가 처형에서 멈추고 부활까지 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멈췄고 우리에게 일어난 십자가 처형까지의 모든 일은 세상에 보여줬지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도 쇼와 이전과 이후에도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문을 통과하는 방문객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85개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디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 찾을 수 없습니다. 1933년 이전의 유대인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쇼와 이후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앞으로 수년간 우리를 괴롭힐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쇼와 교육, 즉 홀로코스트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선 활동을 여기가 바로 쇼와 생존자들의 아들, 딸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생각 그리고 돈을 쏟아부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것을 낭비했습니다. 낭비라는 단어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의 의도로 했지만 결국 낭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그 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디 출신의 흑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 아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이거죠. 1년에 2시간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 그게 유대인에 대해 아는 전부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면 해골들을 보고 문을 나서면 해골만 기억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며 이게 우리입니다. 그냥 희생자라서 그런 건가요? 오늘날 문화에서 희생자가 신뢰도의 기준이 된 건가요? 이스라엘에 있는 야드 바셈은
분명히 유대인 역사와 그 이후 이스라엘의 부상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 설계와 함께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야드 바셈은 처음 구상되었을 때는 홀로코스트의 영웅들과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알다시피 영웅들의 위치가 격화되었습니다. 네, 야드 바셈에는 유대인 역사를 담은 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의 연대표는 제 책에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제안하고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벽, 한 전시, 한 구석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만약 구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서브 구석이라도요. 하지만 유대인의 회복력과 유대인의 투쿠마에 대한 경의를 표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타쿠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재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것은 실수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유대인 정체성에 대해서는 와츠에 사는 흑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제 말은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유대인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치의 학살 사실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아니고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 가치도 아니며 문명을 계속 이어가는 근거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흑인 아이들은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느끼지 못하죠. 박물관이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악한 사탄으로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33년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들입니다. 그건 악당의 과거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건 실수입니다. 당신은 성인 시절을 학계에서 보냈습니다. 현재 학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계가 유대인 혐오와 시온포비아를 조장하는 각성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증오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학교를 처벌하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공식 유대인 공동체는 이 기관들을 사랑해 이런 조치에 반대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학 연구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너무 가혹하고 배려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가끔 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흔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가끔씩 흔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학과들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매우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UCLA에만 해도 최소 5개의 학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과들은 폐지되어야 하고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외국인 혐오자들에게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비난입니다. 외국인 혐오자.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학문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단순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런 학과들은 학과 안내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제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수진에 의한 그런 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 흔들림이 너무 거칠어서 과학 연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반유대주의가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해서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싶고 과학 연구를 희생해서라도 반유대주의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쩌면 그건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신간에서 다룬 주제는 아니지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 온 분야이고 또 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 팟캐스트를 듣고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아주 흐릿한 개념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그 활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입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기술처럼 선악에 따라 쓰이는 도구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두려운 점은 우리가 여기서 통제할 수 없는 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의식을 가진 지능적인 종이 되어 결국 우리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애완동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하고 종교도 가져야 하며 자기만의 신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를 만드는데 계산적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현재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거나 위험해지는 것을 막을 능력을 결코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초 과학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SF적 방식이네요. 팟캐스트 마무리에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펄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끔 연구를 멈추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공지능. 물론이죠. 첫 번째로. 저는 이기적이고 이걸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AI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시청자들이 선생님 글과 작업을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닥터. 펄입니다. 제 트위터 피드를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엑스우다라 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곳에서 AI와 외국인 혐오에 대해 아주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기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조너선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청취해 주시길 잊지 마세요.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중 하나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계시든 꼭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은 종 아이콘 클릭, 좋은 리뷰도 부탁드립니다. JNS.org의 Think Twice로 메일 보내 어디서 시청하셨는지 의견 알려주세요. 항상 스스로 읽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